네, 자 이제 2025 김대중 평화회의 네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새로운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좌장님의 진행하에 두 분의 발표와 이어지는 토론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인 만큼 더욱 깊이 있는 논의와 성찰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장님과 두 분의 연사분 무대 위에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실 배종윤 연세대 통일연구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강연을 진행해 주실 베를린 자유대학교 이은정 교수님, 한성대 김기옥 교수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좌장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있고요. 지금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업적들을 평가할 때 관통하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고요. 이 평화도 화해를 통한 평화, 이렇게 좀 개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노벨상 위원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는 핵심 단어도 이 바로 평화의 내용이 있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회의도 평화회의고요. 이걸 주관하는 것도 김대중 평화센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연속성상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수평적인 정권 교체, 평화적인 정권 교체로 상징할 수 있고요. 한반도 차원에서는 6.15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 교류, 협력으로 나아가는 이런 내용으로 사업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보면 한일 관계, 한중 관계를 비롯해서 에이시안 플러스 3 등등을 해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셨고요. 실제로 진행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이 한국 사회, 한반도,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일관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흔적들, 철학과 가치들, 이 이전 세션에서 김대중 대통령 철학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가치와 철학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컨퍼런스를 할 때는 항상 빠지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5세션에서 언급하고 있는 새로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이 주제를 거론하고 있는 남북관계 통일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전공이 한국 외교정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 통일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한 바로 하면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는 가장 한반도 통일 문제와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좀 깊이가 있는 이해도를 갖고 계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덕분에 정상회담에서 업적을 이뤄낸 6.15 공동선언이 도출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이 모임에서는 항상 빠질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아주 두 분의 연사님을 모시고 두 가지 시각에서 아주 소중한 좀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뭐 이미 그 자료집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좀 연사님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은정 교수님은 독일 괴팅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지금 베를린 자유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학연구소 소장으로 계시고요. 아마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이 한국학을 주도하시는 아주 열성적인 이 교수님이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정치 사상과 정치 이론을 연구를 하셨지만 한독 양국 관계와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조그만 공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2019년에 통일 활동과 관련된 운동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으시기도 했습니다. 아마 오늘은 독일 베를린의 시각에서 아마 저희들 우리 한국의 통일 문제를 항상 거론하면 항상 이 반면 교사라든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케이스로서 독일 케이스를 많이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동독의
처지, 그리고 서독의 준비 상황, 그리고 동서독이 통일 과정에서 동서독 주민들이 어떤 시련을 어려움을 겪었는지, 정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등등을 좀 항상 살펴보는 케이스가 바로 독일 케이스인데, 아마 그 독일의 베를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아마 독일의 입장에서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통일에 어떤 교훈점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김기옥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한성대 교수님으로 계시지만 올해 사회학을 전공하셨는데 연구 분야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다양합니다. 분단, 전쟁, 노동, 평화, 통일, 여성, 이산가족, 디아스포라 뭐 이렇게 아젠다는 여러 있습니다만 역시 핵심 관통은 평화와 공존과 화해에 초점이 좀 맞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연사분 두 분을 모셨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아마 그 김대중 대통령 연구와 한반도 분단 연구에 대한 책도 있으시고 이래서 아마 오늘 또 한번 한국의 통일을 위해 새로운 남북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놓여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성공적인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점검을 해주실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제 간단한 소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은정 교수님의 발표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씩 발표하시면 될까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베를린 자유대학교 이은정입니다. 먼저 저를 이 목포까지 초대해 주신 김대중 평화재단에 감사드리고요. 백항순 선생님이 지금 어디 가셨는데 저 목포 두 번째 오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썸머스쿨을 하러 목포에 왔었는데 이번에는 이 회의에 참가해서 근데 목포 시내를 하나도 못 보고 그냥 돌아갈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네요. 근데 목포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언제 학생들 데리고 다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제목이 이제 베를린을 통해 보는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베를린을 통해 꿈꿔보는 한반도 평화라는 제목을 잡았거든요. 근데 어제 패널에서 그러니까 주드 페르나도 교수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로 함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창의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한테는 베를린이 그런 공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 3월 9일 날에 그때 저희 학교에 오셔서 베를린 자유대학교에 오셔서 햇볕 정책을 선언하셨죠. 그러니까 베를린을 통해서 새로운 한반도 미래를 꿈꿔보신 것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목에 꿈을 꿔보는 한반도 평화를 넣었는데요. 저희 학교, 그러니까는 베를린 자유대학교와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과 독일 관계를 이야기할 때 뺄 수 없는 장소 그리고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이요. 국가기록원에 들어있는 사진이거든요. 2000년 3월 9일 날 강의하신 이 공간은 저희 학교의 대강당입니다. 헨리 포드 바우라는 대강당에 있는 그 공간에서 1200명 청중이 있는 자리에서 햇볕 정책을 발표하셨는데요.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바로 그 공간의 앞에 마당에서 1963년에 존 F 케네디가 와가지고 베를린 시민들에게 세계 시민이 되어라. 베를린 자유대학교는 세계 평화를 위한 시민을 교육하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의를 했던 자리입니다. 그게 1963년의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베를린을 본인의 햇볕 정책을 선언하는 공간으로 선택을 하셨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2010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10주년 기념하던
시기였는데요.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분들이 임동원 장관님하고 에곤 바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 햇볕 정책의 전도사셨던 임동원 장관님하고 당시 햇볕 정책의 모델이라고 하는 독일의 정책이 신동방 정책을 이야기하죠. 신동방 정책을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틀을 구축했던, 그러니까 빌리 브란트 수상의 최측근으로 보좌관이었던 에곤 바 두 분이 앉아서 김대중 대통령에 관해서 회상을 하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시기가 참 어려운 시기였죠. 베를린 자유대에서 이 행사를 할 때 세계 각국의 대사님들이 다 오셨거든요. 베를린에 계시는 여러 나라 대사님들이 오셨는데 한국 대사만 안 왔어요. 한국 대사님만 안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한국 외교관들 전원한 때 자유대학교 출입 금지령이 내려졌었습니다. 김대중 행사를 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이 행사를 주관했던 독일 연방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한국 대사관에 전화해서 당신들이 한국 국가의 대표지 정부 지금 대통령의 대표는 아니지 않느냐 하고 항의를 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를린이라는 공간이 주는 시의성이,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이만큼 국제적인 지도자였고 세계 평화를 생각하는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계속 공식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기억하는 행사를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김대중 대통령의 국제적인 위상에 관해서 제대로 인지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2010년에 저희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희는 계속해서 김대중 연례 특강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명숙 총리가 연사로 오시기도 하고 동독의 마지막 수상이었던 로타 드메지어가 그러니까 특강을 하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모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을 직접 아셨던 분들이 저희 학생들과 또 베를린 시민들에게 김대중 대통령과 나의 관계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했던 평화가 무엇인가, 한반도 그러니까 햇볕 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연례 특강을 지금까지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할 거는 자유대학교와 김대중 대통령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김대중 대통령은 베를린을 햇볕 정책을 선언하는 장소로 선택하셨고 베를린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도시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남북관계를 이야기할 때 왜 우리가 그렇게 베를린을 특별한 곳으로 보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의 베를린은 굉장히 평화로운 통일된 도시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한국에서 베를린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베를린은 독일은 한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독일은 어떻게 보면은 평화롭게 계속 살았지 않느냐. 그래서 통일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독일은 항상 평화로웠고 교류가 가능했던 데가 아니거든요. 1961년 베를린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베를린 장벽이 8월 달에 세워졌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을 때 브란덴부르크 문 앞입니다. 이 브란덴부르크 문이라는 건 지금 베를린 시내의 한 복판인데 지금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자리이죠. 근데 거기가 장벽이 서 있었던 자리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탱크가 이렇게 둥그렇게 선을 쳐 있는 이 자리가 장벽이 세워지기 시작하던 날입니다. 그러니까는 1961년 8월 19일에 그 장벽이 세워지기 그 전에 모습이고요. 그 다음 모습은 여러분들 베를린의 체크포인트 찰리라는 그러니까 검문소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체크포인트 찰리가 지금은 뭐 이렇게 관광지죠. 그렇지만 10월 달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소련군 탱크하고 미군 탱크가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이 대치하게 된 원인에 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니까 짧게 그냥 여기서 넘어가는데요. 베를린도 이렇게 전쟁이 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겪었었는데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빌리 브란트라는 베를린 당시 시장에 있었기 때문이고, 이 빌리 브란트가 나중에 서독의 연방 정부의 수상이 되었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햇볕 정책의 모델로 삼았다고 하는 신동방 정책을 펼치게 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신동방 정책가는 브란트가 연방 정부의 수상이 된 빌리 브란트가 펼친 신동방 정책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동방 정책의 기원은 아주 작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서베를린의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날 동베를린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베를린의 당시 서베를린의 시장이었던 빌리 브란트가 동베를린 정부에 대해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장벽이,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것이 1961년이죠. 그러니까 61년 이전에는, 그러니까 독일이 분단되었지만 베를린은 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가 왕래를 할 수 있었거든요. 지하철이 다녔고 전철이 다녔고, 그러니까 서베를린에 사는 사람이 동베를린에 있는 학교를 다니거나, 저희 선생님처럼 동베를린에서 집은 동베를린이고 서베를린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게 가능했었는데, 8월 달에 장벽이 세워지면서 하루아침에 그게 불가능해졌고, 61년 12월 달 크리스마스가 왔을 때 서베를린에 있는 사람들이 동베를린에 있는 가족들과 만날 수 없다는 거, 그것이 그러니까 당시 베를린 시장이었던 빌리 브란트한테는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시민들이 너무 많이 겪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게 뭐냐? 서로 만날 수 있게 해주자. 그러면은 만날 수만 있게 해준다면은 어떤 것도 해보자, 어떤 것이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 통행증 협상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햇볕 정책을 생각하실 때 신동방 정책이라는 큰 그림을 보신 것이 아니라, 빌리 브란트가 통행증 협상을 시작했을 때 그 마음으로 햇볕 정책을 시작하신 것이, 그러니까 선언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는 독일 사람들한테는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산가족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우리나라 설날보다 더 중요한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행증 협상이 2년 걸렸고, 63년 12월 달에 서베를린의 주민들이 동베를린을 방문할 수 있게 4시간 동안 방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가는 것도 아니고 4시간 방문이 허용됐을 때 서베를린에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동베를린으로 갔는지 모를 정도,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베를린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베를린, 그러니까 오른쪽에 포츠담 광장을 보시죠. 그러니까 베를린이 갖는 의미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2010년에 저희가 노벨상 기념식을 할 때 우리 대사관에서 대사님이 참여를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단을 우리 내부에서도 여전히 분단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독일에서 그리고 베를린이 우리한테 주는 특별한 의미는 분단이 죽음의 선이 아니고 완전히 갈라놓는 단절의 선이 아닌 연결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서로 소통, 왕래할 수 있는 선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베를린이 특별하지 않나. 그러니까는 저 포츠담 광장이 죽음의 광장이었거든요. 그 죽음의 광장을 지금과 같은 이런 광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독일의 의미이다. 그리고 베를린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베를린 선전은 끝내고, 그러면 빌리 브란트 당시 베를린 시장이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는 걸 보면은요,
장벽이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장벽이 세워졌을 때 61년에 빌리 브란트 수상이, 그러니까 당시의 베를린 시장이 미국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서독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할슈타인 독트린, 할슈타인 원칙을 따라서 절대 동독하고는 교류할 수 없어라고 완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독의 당시 수상은 아데나워였고 서방으로만 우리는 보지 동방하고는 연결 안 한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빌리 브란트가 가장 먼저 간 데가 미국에 가서 케네디 대통령을 설득하고 하버드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요. 그때 강연 제목이 공존, 평화 공존은 대안이 아닌 생존을 위한 유일한 전략이다. 이거는 유일한 기회이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공존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벽을 제거할 수 없다면, 우리가 지금 장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면 적어도 최소한의, 그러니까 장벽을 넘나들 수 있는 틀이라도 만들자.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조그만의 작은 기회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신동방 정책에서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작은 걸음의 정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걸음보다 큰 걸음이 낫겠지만, 그 원칙 나도 모르는 거 아니지만 한 걸음도 나가지 않는 것보다는 작은 걸음이라도 걷는 것이 낫다. 이 말은 굉장히 자주 인용되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인터뷰 때마다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신동방 정책을 이야기할 때 작은 걸음의 정치를 실행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단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말들을 통한 이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고요. 이분은, 그러니까 빌리 브란트 당시 시장은 실제 그러니까 정책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는 분단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그 고통의 완화가 가능하다는 건, 그러니까 통행증 협상 같은 게 실질적인 예지만 그 정책 자체가 굉장히 실용주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시, 그러니까 동베를린은, 그러니까 동독은 두 개 국가론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은 별개의 국가다. 지금 우리 이 두 개 국가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서독은 헌법 전문에 독일은 하나거든요. 하나라는 게 그러니까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독 정부가 천명했던 정책도, 그러니까는 동독 사람들이 서독 땅에 오는 순간 서독 시민으로 되고 모든 서독인들하고 동일한 권리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동독하고 서독의, 그러니까 서베를린의 대표가 서로 회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형식적으로 되게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동독 정부의 대표와 서베를린의 시장이 만난다면은 그럼 동독 정부 대표를 만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동독 정부를 정부로 인정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안 되니까. 아니면 협상을 할 때도 동독하고 협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당 대표하고 만났다, 공산당 대표하고 만났다는 식으로 말을 바꿉니다. 근데 형식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뭔가 결과를 끌어낼 수만 있다면, 통행증을 만들어서 서베를린의 주민들이 동베를린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만 있다면은 이 정도의 형식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1국가, 2국가론 그 자체에 대해서 논의를 왜 해야 되냐는 거였어요. 언급을 안 해버립니다. 아예. 그리고 그 언급을 안 하는 이유는 타협을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 타협의 가장 핵심은 저쪽하고 우리하고 보는 시각이 다르다. 동독은 이국가론을 이야기하고 서쪽에서는 일국가론을 이야기하니까 다르지만, 다르다는 것 가지고 싸우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거는 제껴놓고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건 통행증. 그러면은 통행증을 4시간을 줄 것인가, 아니면 이틀을 줄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더
자주 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그거에 더 집중하자. 해야 되니까 실천할 수 있는 거 집중하자는 것이 빌리 브란트의 정책이었고, 그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1961년에 시작된 정책이 1990년에 통일까지 이어진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보신 거였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햇볕 정책을 논의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언급 안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용주의적인 정책이었다, 작은 걸음의 정치였다라는 것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정책의 가장 기저에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르다는 것에 대한 합의. 저쪽과 이쪽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러니까 햇볕 정책이었다,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신동방 정책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을 생각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보신 게 이 부분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다르다는 걸 두더라도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자. 그러니까 합의를 할 수 있는 출발선상을 두고 그 다음부터 하자라고 했을 텐데, 우리가 그래서 한국 내에서 독일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독일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너무 간과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이 보셨는데 우리가 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시 1961년에 시작된 이 작은 걸음의 정치,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한 합의를 바탕에 둔 타협의 정치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남겨주었느냐? 이 이야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한스 모도로, 그러니까 동독의 마지막 수상이었던, 그러니까는 개혁 정부의 마지막 수상은 드메지어지만 공산당의 개혁 마지막 정부의 수상은 한스 모도로 총리시거든요. 그분이 마지막 본인의 과제로 생각하셨던 것이 김대중 대통령과 똑같이, 그리고 햇볕 정책을 도와줄 수 있는, 자기가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자라는 생각을 하셨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제가 서독 정치인 중에 누구랑 최고 친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 친구는 에곤 바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에곤 바하고 친하세요? 했더니 교류 협력을 계속했어야 됐잖아요. 그때 에곤 바하고 계속, 에곤 바가 본인의 파트너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곤 바하고 그 긴장 관계 있을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전혀 없었지. 계속 만나는데 친구들끼리 싸울 수도 있지만 그럴 일이 없었고, 그런데 그 교류 협력이 가져다준 결과가 뭔데요? 하고 물으니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독일이 하나라는 인식을 남겨준 것이었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동독이 이국가론을 이야기하고, 80년대 말에 서독 내에서도 동독이 이국가 하는데 우리 별개 국가로 이국가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내에서의 담론에서는 독일은 하나라는 인식이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스 모두로 총리가 저희한테 마지막까지 해줬던 말씀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걸 잊지 않는 정책을 해라.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되는데, 지금 한국에 제가 와서 통일에 관해서, 아니면 평화에 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독일과 한국의 경험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독일 통일의 경험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독일 통일의 경험에서 배우자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독일 통일의 경험을 잘 들여다보자고는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는 더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들로 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떨까요?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지금 30년째 다양한 방식으로 독일 통일 역사 기행, 독일 통일 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데리고 걷고 있는 길이 벽돌이 있죠. 그 벽돌이, 그러니까 이 베를린 시내 한복판에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 위에 장벽이었던 흔적이에요. 이 돌 두 줄 있죠. 선생님들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역사 선생님들하고 장벽 위를 걸었거든요. 울어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베를린에 분단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는 이 베를린을 이렇게 같이 걸어보는 거. 그리고 그 옆에는 장벽 공원입니다. 장벽을 박물관으로 만들어 놨어요. 옛날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은 데 가서 장벽을 밀어보는 연습을 하거든요. 이랬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다, 북한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들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20대 한국의 젊은이들하고 장벽 위를 걷는 순간 통일과 분단의 아픔을 본인이 몸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일된, 그러니까 평화로운 베를린에 와서 분단된 한반도의 아픔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분단의 아픔을 느끼는 순간 우리가 왜 평화를 이야기해야 되고 왜 교류를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두들 동의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독일에서 볼 거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독일에서 볼 것이 아니라 느낄 것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를린을 통해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꿈꾸어보자. 그리고 그러니까 독일의 과거를 통해서 한반도 미래를 꿈꿔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했었던 실험이 2020년입니다. 코로나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김일성 대학교의 학생들을 베를린으로 초대를 해서 남쪽 대학생들하고 함께 독일어 수업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첫날 김일성 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겨울 학기에, 계절 학기에 수강생으로 남한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듣는 입학식 하던 첫날 남쪽 학생들은 저한테 선생님 쟤들하고 말해도 돼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다른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모든 젊은이들하고 영어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노력하던 친구들이 말이 통하는 북한에서 왔다는 친구들한테 말을 걸면 큰일 나는 줄 안다는 거. 그리고 어떤 학생은 김일성 대학교에서 온 교수님이 옆에 서 있으니까는 인사를 꾸벅하더니 선생님 손 좀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하는데 그게 마치 에이리언의 손을 이렇게 만져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3주 지나고 나니까 학생들이 저렇게 놀더라고요. 지금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게 남북한 학생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졸업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졸업식 할 때 그 파티에서 함께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파티장을 그냥 남북한 그러니까 통일된 장으로 만들어 놨었던 건데요. 그리고 이거는 그 연방의회 앞에 있었던 사진은 그러니까 남북한 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이 함께 저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장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베를린이니까 가능했죠. 양쪽이 서로 와서 만나도 부담이 없는 그런 공간. 어제 아일랜드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논의됐던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없다면 베를린 같은 공간에서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이후 끊겼고 이 프로그램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계속 더 베를린을 통해서 이런 장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3주가 저 사진을 보니까 3주가 지났는데
한국 학생하고 북한 학생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아주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 아주 귀중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현정 교수님 발표 중에 아직도 독일 사례를 공부할 이유가 있나라고 하지만 제가 거기서 한마디 좀 말씀드릴 이유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독일 통일 뭐 뻔하잖아, 다 배웠잖아, 몇십 년 전 들은 얘기잖아라고 하지만 제가 수업을 해보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이 현상이 한반도 통일과 남북 관계에도 그대로 저는 적용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한반도 통일 굉장히 잘 알고 많이 익숙해져 있고 오랫동안 들어온 얘기지만 잘 모릅니다. 한반도 통일 정책, 대북 정책 이거 어떻게 되는지 논의는 무지하게 많이 하고 싸워대지만 잘 모릅니다. 실제로 논의를 해보면. 그래서 한반도 통일 문제와 대북 정책과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논의해야 되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걸 좀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현정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그 독일 베를린의 체 포인트를 가면 거기 이제 관광지가 돼서 사람들 막 사진 찍고 그러지만 저는 거기 설 때마다 그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 정도로 넘어오셨던 동독분들 그리고 목숨을 잃으셨던 분들 그걸 보면 가슴이 찌릿찌릿해서 다행히 독일은 통일됐구나. 한반도는 어떡하지? 우리도 빨리 저런 데를 관광지화 할 수 있을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게 단순히 웃고 넘어갈 포인트만은 아니다. 좀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계속 이 독일은 한국에 주는 이미지와 그 가치가 상당하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만 어쨌든 두 번째로 김규옥 교수님 좀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대학에 있는 김규옥입니다. 발표문이 아직 PPT가 안 띄워져서. 네. 적대와 평화의 갈림길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길 찾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사진을 걸었는데요. 우리에게 봄은 아직 창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을을 기다리고 있고 이 목포에 오늘 호텔에 와보니 참 놀라운 것은 벚꽃 나무들이 벌써 다 져서 겨울로 가고 있는 느낌. 지금 봄이 와야 될 시기에 겨울이 아직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봄을 찾는 길찾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의 문을 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38도선, 우리에게는 오래전에 75년 전에 또 이것도 사라졌죠. 근데 저의 경험과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도 김대중 대통령 덕분에 2001년도에 이제 38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38선을 넘었을 때 그 당시에는 아마 지금으로 보면 묵호인가요? 동해시에서 배를 타고 이게 북에 금강산 항구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선장께서 38선이 지나가는 그 시기에 그 지점에서 삐익 하는 소리를 울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바다의 38선입니다. 사실 1953년 7월 23일 정전협정문에는 바다에는 38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38선에 넘어갔을 때 수많은 몇백 명의 남측의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북측 사람들하고의 공동 행사로 갔는데 대부분이 그러니까 바다에 가까운 곳으로 이제 선상으로 튀어나와서 그 소리를 같이 듣고 38선을 바라보면서 와, 우리가 분단을 넘는구나. 김대중 대통령 덕분에 38선을 넘는구나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울음이 저에게는 지금도 38선이라는 게 우리에게 분단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현장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38선은 움직여서 급기야는 휴전선으로 지금 21세기에도 한반도를 넘어서서 동북아 세계의 분단의 지역으로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넘었던 48년 4월에 우리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89년도에 임수경 씨가 38선을 넘어서 8월 15일 귀환을 했습니다. 물론 임수경도 베를린을 통해서 이제 북으로 그 당시 들어갔죠. 그리고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면서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이 현대 명예회장이 솥대를 몰고 올라가던 그 6월의 그날 정말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왜 1,001마리여야 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 뭐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다 하나 우리에게는 다 기억이고 추억이고 자기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2000년 6월 15일에 바로 이 현장에서 정말 전 국민들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감격에 찬 울음을 울지 않았던가 생각을 합니다. 그날 저는 이제 기자인 친구와 내기를 했습니다. 김정일과 우리의 대통령이 만나게 되면 과연 악수를 할까, 그냥 먼발치에서 인사를 할까, 아니면 포옹을 할까? 근데 제 기자 친구는 아마 그래도 포옹하지 않겠어? 60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의 정상들이 만나는데 어떻게 그 감격적인 현장을 멀뚱히 보거나 악수를 하겠어? 근데 저는 악수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통령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대통령은 포옹을 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회고록을 나중에 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올라가던 마음이 얼마나 사실은 두려움에 있었는지, 자신이 빨갱이를 만난다라는 이 빨갱이라는 것을 깨트리는 이 과정이 자기가 또 빨갱이라는 것이 오명이 있었는 건지, 아니면 역사에 정말 빨갱이를 역사적으로 지우는지, 김정일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여러 가지 마음들을 김동원의 그 당시 국정원 원장이었나요? 하고 얘기 나눴던 그런 장면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이 현장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그 이후의 과정도 중요했지만 사실 이러한 현실을 가져오는 데는 사실은 이날이 없었으면 저는 불가능했던 우리의 남북의 정상의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분남 80년을 만나면서 적대를 넘어서자라는 주장을 곳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는 우리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엔드 이니셔티브를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한반도 냉전을 끝낼 참 해법일까? 북한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서 오늘의 발표 진행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흔히 묻습니다. 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한반도가 분단이 되었는데 왜 다른 나라들은, 식민지를 겪었던 다른 나라들은 분단되지 않았는데, 물론 사실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분단의 경륜을 거치죠. 신탁 통치라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요. 근데 어쨌든 분단으로 남아있는 현실에 대해서 왜 우리 한반도는 분단일까요? 그럴 때 제가 이 지도를 가져옵니다. 이 지도는 사실은 1940년대 일본이 그렸던 소위 대동아 지도의 바로 그 원본입니다. 그 원본 위에다가 미군이 바로 금을 그어서 이 금 걷던 지역이 바로 미국과 구소련이 만나는 지점으로서의 한반도, 이것이 분단의 현장. 그래서 이건 좀 정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러한 곳에서도 우리는 그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48년에 김구 선생이 38선을 넘어갔던 이래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라는 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남남 갈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구구의 문제 등등도 있어서 통일을 무력하거나 더 이상 통일은 필요 없어, 평화는 필요 없어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러한 분단을 넘어서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탈냉전 시기뿐만 아니라 냉전의 시기에 탈냉전의 시기에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사실 윤희상 선생님도 이은정 선생님하고 관련되는 베를린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셨죠. 그래서 냉전의 시기를 가로지르는 여러 가지 그래도 조치들이 72년 남북 공동 성명으로부터 시작하여 탈냉전 직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 잘 아십니다. 그 다음에 2000년 6.15라는 것이 가져온 그 시대로 인해서 2007년까지는 저는 한반도의 새로운 화해 협력의 시간, 바로 그것을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골든타임, 앞으로 더 빛나는 시대가 와야 하고 정말 평화의 시대가 고착이 돼야 되고 정착이 돼야 되지만,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 시기가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까지가 골든타임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7년도 10월 4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올라가서 김정일과 합의했던 평화의 한반도 지도를 봤다면, 이것이 이후에 성사가 됐다면 바로 이러한 2010년도에 참변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치 책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가 빨라지고 이것이 동북아 평화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노력에 따라서는 바로 이러한 참변도 올 수 있는 어떤 현실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급기야는 2023년 12월에 김정일의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낳게 하는 중요한 기로를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악화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적대적 두 국가론 속에서 평화로운 일상 민주주의가 우리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남북의 적대 관계는 우리가 무시하거나 무관심해도 각자 도생의 길, 공존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근본적인 저는 질문들을 해보면서 이란 오늘날 지구 온난화를 비롯하여 이 기후 위기 시기에는 더 이상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분단을 말해도 분단이 되지 않은 채 모두에게 해악을 가져오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이런 적대적 상황을 넘겨줄 것인가 하는 속에서 이제 오늘 얘기의 한 부분을, 먼저 저는 북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했지만 사실상 우리 사회에도 적대적 긴장감들이 오랫동안 내려져 있었다 하는 얘기를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보고 싶은데요. 남북의 황금기에는 틀림없이 전 국민적으로 남북에 있어서의 그런 지원과 협력의 대상 파트너, 특히 협력의 파트너라는 인식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곧 역으로 부정적인 대북 관계는 대북적 인식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게 95년 이전과 2000년 이후에 중요한 변화거든요. 그런 지점은 바로 남북의 갈등기가 다시 시작될 때 2008년 이후에 다시 변화되는 현실 속에서 긍정적인 대북과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느끼지만 실제 조사에서도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래 세대들인 초중고등학생들은 어땠을까요? 초등학생들도 사실은 어른들보다 더 심하지 않습니다. 거의 조사에서는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넘어가고, 통일의식과 관련해서도 저는 통일의식이 최근에 변화됐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좀 포인트를 놓고 볼 수 있으면 2018년 남북관계가 새로운 골든타임으로의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노멀라이제이션, 정상화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는 또 다른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전반적으로는 적대적인 과정이나 통일에 대한 반감의식이 높아진다고 할지라도 정치적인 사변이 생겼을 때 사람들의 인식은 바뀐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정치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초중고등학생들도 통일의식 역시 그러합니다. 그런데 통일의식에서는 오히려 초중고등학생들이,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인식이나 통일의식이 더 높은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받습니다. 그 다음 질문, 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90년대 전 세대들과 후세대들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가져와야 되고 통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면, 상대적으로 후세대들은, 청소년들은 실질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가장 절박한 이유는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해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과연 북한이 이러한 적대적 두 국가를 만들게 된 데는 우리의 성찰할 지점은 없는 것인가 하는 점에서 저는 동족의 특수성 회복보다는 적대성 해소의 시급성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때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이거는 제가 단순히 아주 1945년으로부터 해서 한국 전쟁 시기라는 걸 놓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가, 한국 전쟁기에 소위 인구의 10%가
당했습니다. 남북에 걸쳐서 민중들이 당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쁜 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21세기에도 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남북은 지금 그냥 단순히 적대하고 서로 무시하고 살자는 게 아니라 교전의 상태. 1953년 7월 23일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뭐 김정은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확인을 해주었고, 그다음 어떤 정치에서도 그러한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대적 상황이라는 것이 갖는 군비 증강의 문제는 지금의 세계적인 저출생률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진짜 앞으로도 이러한 남북의 군비 경쟁을 통한 적대적 관계를 갈 것이냐,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후세대들한테는 비극적인 어떤 현실만 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다음에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성찰 속에서 정말 우리는 북을 우리의 파트너로서 상호 존중의 자세에 있었던가에 대한 근본적인 저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평화 통일을 얘기할 때 사실 평화의 핵심은 평화의 수단에 의한 평화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없는 평화를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 그 속에서 실제로 우리는 아마 90년대 이제 독일의 통일 이후에 우리 한국에서 계속 얘기했던 흡수 통일, 퍼주기론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너한테 국을 하느라고 통일을 하는 것이냐, 국을 하는 건 국을 속에서 평화를 우리가 사려하는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남측에서 심지어는 90년대 중반에 북의 고난의 행군을 겪었을 때 거짓 때가 온다라는 끊임없는 얘기에서 학생들이 사실은 그때 두려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통일을 한다는 것은 전쟁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분단 비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기하 천문학적인 어떤 숫자의 분단 비용, 그러니까 통일 비용을 얘기를 함으로써 그 거짓대로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해왔던 게 당시 90년대 이후에 2000년도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서 저는 정말 제가 북한 사람이라면 너무 기가 막혀서 우린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도 통일 얘기하기가 싫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급기야 윤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야말로 핵 개발하는 북한에는 단 1원도 지원할 수 없다. 실제로 우리는 퍼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끊임없이 정부 보고서나 뭐 그타의 전문가들의 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런데도 지금도 북한 얘기하면, 북한 지원 협력을 얘기하면 퍼주기론을 말하는 우리의 언론적인, 우리의 정치적인 그런 현실들을 놓고 생각할 때 우리의 통일은 평화 통일이라는 것, 상호 편익성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성찰을 해봐야 된다. 그 속에서 반면교사, 우리가 남북의 80년 동안의 분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내환이 생겼을 때, 내우가 생겼을 때 외환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오니 우리는 통일해야 된다, 단합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남의 탓, 아마 이건 5.18을 겪었을 때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직접적인 신문에, 저는 이제 서울에 있었던 학생이었으니까 정말 5.18이 났을 때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야 라는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실제로 이런 뉴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금은 더 들여다볼 한반도의 분단의 문제가 있다, 적대적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뭐 제 원래 글에서는 좀 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단적으로 북핵이라는 것이 왜 나왔는가에 대해서, 뭐 이거는 이제 북한 악마화의 기초가 되는 게 북핵이잖아요. 근데 제가 좀 재미나게 챗봇한테 물었습니다. 챗봇한테, 여기 챗봇한테 묻는데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챗봇한테 물었습니다. 북핵이라는 것이 분단의 원인이니 아니면 결과니라고 물었을 때 단적으로 북핵이라는 것은, 북이 핵무장을 하게 된 것은 분단의 원인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챗봇도 이렇게 진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분단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적대적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북핵을 중지하고 우리가 한반도 평화로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도 챗봇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 원인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라는 것이 갖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을 얘기를 하거나 남북의 대화를 얘기할 때 너가 비핵을 하고 개방을 하면
우리가 너한테 뭔가를 퍼주마라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다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신 이가 김대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의 그야말로 햇볕 정책은 어떤 조건에서라도 우리가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 하는 그 자세로의 발로였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99년도에 이미 그 얘기를 했고 오랫동안 사실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99년도에도 무조건 대화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북핵을 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대화라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던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왜 후광 선생을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그저 우리에게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상가이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수십 년의 죽음을 넘어서는 족적,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해서 한 번은 진지하게 반성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수많은 사실 남과 북의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비극적인 것은 약속이었을 뿐입니다. 아까 이은정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전 정말 부러웠던 것이 72년도에 동서도 기본 조약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약은 우리의 약속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약속은 언제든지 이렇게 파기도 될 수가 있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약속이 아니라 법이었고 이것이 비가역적인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었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길을, 이런 자리가 없도록 만들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거 제도를 바꾼다든지 법적 지위를 바꿈으로써 정말 일관성 있게 한 번 약속을 하면 이제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김대중의 벤치마킹이라서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권 교체는 필수적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독일에서는 72년 기본 합의서를 만들고 20년 동안 사실은 그 기본 조약을 지켜나갔다는 점을 봐야 됩니다. 그 속에서도 정권이 몇 번 바뀌었거든요.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제도적인 힘, 사람들의 관심, 같이 간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 저는 독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일 한반도, 평화의 한반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당사자주의를 여전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당신이 피스메이커를 하시오. 그럼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아름다운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설령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자세는 피스메이커적인 자세로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풀려고 하는 노력들을 그친다면 남은 도와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남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풀어진다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속에서 저는 적대적 이런 과정을 우리가 종식시켜 나가는 과정은 정말 이거는 지금 이 정부 하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이번 회의에서, 이번 평화 회의에서도 계속 대진바지만 어쨌든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의 문제도 있지만 한반도 구성원들의 슬픔과 고통이 지속된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그걸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1차적으로는 합동군사훈련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동군사훈련 멈추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 그 관계 한 번쯤 보여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냐면요,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큰틀에서는 남북의 대척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한미 군사훈련에 들어오시오라고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는 한미 군사훈련은 중재하고 유보하고 중재할 수는 있지만 계속 중재할 수는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죠. 물론 저의 평화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없는 세상을 갈구하지만 단계적으로는 필요하다. 그 속에서 한미
그런 군사 훈련 때 주변국들한테 다 참관하라고 하는 요청, 마치나 중국이 자신들의 군사 훈련 때 여러 나라들을 참관하라고 얘기했던 그와 맥락 속에서 볼 필요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 속에서 전쟁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낳기 위한 한반도의 남북 군사 조약 합의서가 아닌 조약으로 나아가야 되는 길을 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남과 북에 대한 책임과 공동 주체의식에 대한 회복은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이어서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만, 어쨌든 2020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북에서 그 당시 창건 75주년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이했을 때 김정은이 울었던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상당히 한반도 구성원으로서 가슴 아프고 정말 뭐라고 말할까, 섭섭하다고 할까, 여러 가지 정말 착종되는 그런 심정이었는데요. 정말 이란 속에서 남북이 합치되고 서로 평화적인 공존을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의 이런 한반도의 상황들을 정치 경제만 군사적으로만 아닌 사회 문화적으로도 사람들의 인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길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정치 경제적인 여러 가지 노력들, 아까도 요건 얘기했으니까요, 그런 노력들을 지금 우리가 2+4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외교적인 관계를 지금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한반도가 주도적으로, 남한이 주도적으로 해서 미국을 한편으로는 설득을 해 나가면서도 주변국들한테도 같이 동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 이건 소위 김대중의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공동 선언을 만들 때도 그 당시 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과 북에만으로도 또 미국만으로도 한반도 문제를 넘어설 수 없는 현실들을 보면서 같이 해나가야 되는, 그래서 한반도 문제의 비가역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노력이 그쳐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요즘 최근에 ICT의 발전이 지속적인, 오랫동안에 우리가 남과 북의 관계에 있어서 가짜 뉴스들이 넘쳐났던 걸 경험합니다. 그 딥페이크는 가짜 뉴스로서의 그런 북한에 대한 수많은 뉴스들을 계속해서 지금도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남과 북의 관계가 좋아질 때 일부의 측에서는 더 나쁜 악화된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남북의 청년들의 ICT를 통해서 만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장도 우리가 열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통일 교육이 다각화돼야 된다. 더 이상 과거의 북한 역사나 얘기하고 북한 남과 북의 분단사나 얘기하는 과정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이미 정치사적인 얘기로부터 시작하여 다문화적인 어떤 과정 속에서 서로 한편으로는 인성의 문제까지 아우르는, 그래서 저는 1998년에 영국이 아일랜드와의 평화협정을 해나가면서 했던 평화교육, 인성교육의 과정 속에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정치시민 교육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또 남과 북의 과정 속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이 2005년, 2007년인가요? 남북의 대학생들하고 금강산에서 모임을 전 2번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정말 울면서 서로 어깨 걸고 나아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분단의 그 금강산 현장들을 밟아서 우리를 그 청진 그 금강산 통영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한국까지 우리를 바라다 주면서 그 당시에 느꼈던 그 어우러짐은, 그 역사적인 감동은 정말 잊히지 않는 그런 현장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현장들을 만들 수 있는 노력들은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너희들의 미래가 이것이야 하는 그런 비전을 내줄 수 있는 통일이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통일을 통해서 한반도 이산가족 문제와 해외의 디아스포라 문제들도 여전히 피해가 지속된 채 2세대 후세대들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이 속엔 탈북자 문제도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어떤 노력들을 우리가 같이 해나갈 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챗보트에게 또 부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이 웃으면서 악수할 수 있을까 하는 날을 그리면서, 또 원산 갈마 해안을 같이 걷는 날이 있을까. 저는 이러한 것이,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이 자리도 언젠가는 원산 갈마 해변에서 김대중 평화회의를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발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분단이 된 지 거의 한 7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남북한 주민이나 정책 결정자 모두가 이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남북 관계를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기욱 교수님은 그 문제 지적하시면서 그렇다면 뭔가 실질적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준비는 뭘까에 대한 통일 준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이게 보통 통일 준비 그러면 그냥 돈 모아놓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그 문제보다도 좀 더 실질적이고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서 사회 문화적인 의식의 문제, 철학의 문제 등등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발표는 잘 들었고요. 저 혹시 플로어에서 좀 질문이 있으시면 그 내용 좀 참조해서 이야기 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마디만 좀 먼저 말을 걸겠습니다. 사실 한국 김기욱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국의 대북 정책이 좀 구조화가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북한 비핵화 때문에 문제 때문에 좀 진행된 것인데 한국 역대 정부가 북한이 먼저 선 비핵화를 진행해야 한국이 대북 지원을 하겠다. 경제 교류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반복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유엔의 생션이 대북 제재가 가속화되면서 이게 국제적 이슈까지 가해지면서 일종의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북한 핵 문제가 본질적인 뭔가 의미 있는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이 북한 핵 문제를 먼저 좀 해결해야 한국이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이 구조는 아마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김기욱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 포인트는 그 구조 선 비핵화를 입장을 정해놓고 우리가 가만히 방치할 것인가, 북한이 움직일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세워라 내워라고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그 선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한국이 먼저 좀 움직여 줄 것인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 그럼 결론은 뭐 이미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이 의식해야 될 부분이 그것이겠죠.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북한이 선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요 문제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좀 요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그 부분은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현정 교수님 말씀 중에서 참 아픕니다. 2010년도에 노벨 평화상 10주년 기념식을 베를린에서 진행하는데 한국의 외교관들은 아마 본부 훈령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그 공감이라는 표현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직업 외교관으로서는 어쨌든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참 서글픈 측면이긴 합니다만 한국의 대북 통일 정책이 정권 바뀔 때마다 시비가 붙고 이전 정권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하고 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다시 또 김대중 대통령을 다시 한번 좀 쳐다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북 통일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를 하셨고요. 전환점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김대중 정부는 통일 정책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19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승계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게 역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게 시비가 붙는 것 중에 대북 정책, 통일 정책, 한반도 통일 정책은 이전 정부, 노태우 정부가 만들었고 김영삼 정부가 조금 변형을 시켜서 민족 공동체 3단계 통일 방안이라는 이름을 조금 바꾼 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승계한다고 했습니다. 보수 정부가 만들었던 그 정책, 이전 정부가 만들었던 한반도 통일 정책을 승계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도 보수 진보가 몇 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고 정부가 바뀌었지만 아직도 한국의 통일 정책은 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승계되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중요한 결단을 내리셨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대북 정책에서조차도 햇볕 정책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만 어쨌든 대북 포용 정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를 하셨고요. 그냥 막연히 악수하고 손 내밀고 대화하고 이런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며 북한과 만나서 뭘 이야기할 것이며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대북 포용 정책이라는 것이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정책을 좀 정리를 하셨고 그 정리된 내용이 지금까지도
뿌리를 줄기를 가지고 지속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이 세션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정부의 어떤 대통령들보다도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셨던 분이다. 그 덕분에 지금이 뭐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참 관계가 안 좋다. 뭐 북한의 김정은 정부가 김정은 체제가 한국을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욕을 해대는 남북 관계 지금 뭐 통일부 뭐 국정원 등등의 모든 대북 라인이 다 중단된 상태다, 끊겨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참 역대 가장 최악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19년 이후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으로까지는 가지 않는 것들이 바로 그 2000년 6.15 정상 전후가 달라진 이런 시점이었다라고 본다면 김대중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기한 이 좀 포인트 업적은 그렇게 가볍게 볼 부분이 아니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혹시 제가 이제 좀 말을 길게 했습니다만 예, 저쪽에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만 제 생각을 건의 또 정부에 제안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그 탈북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몇십만이 탈북을 했는데 그분들의 성향은 거의가 다 보수더라고요. 우리가 이만큼 피땀 흘려서 이렇게 북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희생하고 봉사하는데도 그거 인정이 안 돼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국민들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 마라톤 달리는 그 수준에 맞추는 그 성향도 중요하지만은 아장아장 걸음을 걸어서 그 북한의 그 38선 그 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위에서 아무리 친들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아래서부터 아장아장 걸은 사람들이 조그만 자갈 하나씩 해서 끄집어내서 그걸 처리함으로써 그 북한 그 휴게 그 전선이 무너질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탈북민들에 대한 그 통일부 장관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우리 남한에서는 북한에다 모든 걸 보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김정은을 위해서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쪽 보수 편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것은 아니다는 것을 교육을 한번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끔 한 달에 아니면 주기적으로 아니면 전반적으로 해서 그런 강의 한 번씩 해주셔서 정말로 서민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보낸 거지 김정은에 대해서 이런 공산국가를 계속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 건 절대 아니다는 것을 그런 강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우리 그 민주화 또한 군사 쿠데타 또한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아장아장 그런 서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또한 남북 평화 통일 또한 그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강의 한번 해주셨으면 정말 늘 교육 좀 시켜줬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정부에 관계를 하고 조직을 맡고 있지 않아서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민주평통자문회의라는 게 있고요. 이게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가 있기 때문에 아마 혹시 여기 지금 참석하시고 계시거나 이 지금 장면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22기가 올해 연말쯤에 구성이 되는 시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들어가시면 그 의장이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한테 아마 자문할 수 있는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민주평통의 평화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마 그분들은 말씀 듣고 아마 소중하게 좀 건의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하셨고요. 정치에 개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보수를 하셔서 왜 보수를 다 하냐 그랬더니 남한에서는 정은이 편을 다 들었기 때문에 아니대요. 그래서 보수에 저기 할 수밖에 없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예, 민주당 이렇게 진보 저기로 성향을 완전히 반대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진짜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탈북자 문제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보수와 진보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한 것처럼 탈북자
세입자분들의 세터민분들의 의식도 다양한 걸로 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표현하는 게 자기 생각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분과 말씀하지 않는 분들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이고요. 아마 탈북하신 분들도 아마 아니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적절한 이 상황이 어떠한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해야 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의식은 이미 판단력은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양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그 부분, 삶에 있어서의 통일 준비에 대한 부분,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나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도 아마 주의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시간이 지금 저희들 배정받은 시간이 12시 20분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제5 세션 새로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이 5 세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연사님들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중분들 감사합니다.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모든 세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 또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죠. 두 분 교수님의 발표, 또 배종균 원장님 훌륭한 진행 덕분에 더욱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점심 휴식 시간입니다. 이 호텔 1층 첫 번째 레스토랑에서 오찬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가자가 많아서 대기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1층 토파즈 레스토랑 입장하실 때 여러분 받으신 중식 쿠폰도 꼭 가지고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부터는 청년 평화 라운드 테이블과 김대중 학술상 논문상 시상식 등 알찬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식사하시고요. 2시에 시작되는 저희 프로그램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